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 경남의 정치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진시원 교수님 그리고 김범준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 지지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전국이 48 그리고 우리 부울경 지역이 41이었는데 둘째 주에 셋째 주에 전국도 조금 내렸고 부울경 지역도 비슷한 수치로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지금 뭐 몇 주째 지금 40%대에 네. 고정돼 있는데요. 이게 좀 약간 상당 기간 고착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제일 큰 그 감점, 지지가 빠졌던 거는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로 빠지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네. 크게 한 20%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 40%대가 지금 상당히 좀 고착화 단계에 있는 것 같다. 근데 원래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한 30% 정도로 보는데 네. 거기에 이제 15% 정도가 좀 붙어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도층에서 지지해주는. 예, 근데 네. 그분들은 한 15% 정도는 제 생각에는 한국당이 좀 제대로 된 대한정당 기능을 못 하니까 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래서 한 45% 정도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네. 5주째 40%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4월 첫째 주에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1%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갤럽은 좀 더 낮게 더 나타나고 낮게 있죠. 나타났죠. 네. 예. 그렇죠. 네. 41% 떨어졌을 때 이게 4월 첫째 주인데 그 뒤에 지금 약간 반등을 해서 다시 40% 후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올라섰지만 41%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하고 일치합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41%는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한때 82%까지 올라갔던 지지율,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추가 유입 지지층은 다 사라졌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에 대한 악화, 네. 대북 이슈에 대한 어떤 반감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 계속 악재가 지속되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절대로 50%를 넘어서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네. 오히려 내년 총선 앞두고는 내년 봄에 경제 상황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제 생각에는 30%까지 떨어질 거로 봅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별 지지도 전국과 또 우리 부울경 지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주에 비교하면 좀 더 올랐습니다. 둘 다 올랐는데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의 상승폭이 거의 한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저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됐습니다. 이 부울경 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한 부분, 이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네. 충분히 야당에 호재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자유한국당의 전 현직 의원들 네. 그 일종의 망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월호 네. 망언이죠. 이 망언 네. 효과가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효과로 민주당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을 기인했다고 보는 네.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 결정적인 큰 공을 세웠다는 역할을 한 거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거 10%포인트의 상승 이 부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갤럽하고 리얼미터랑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10% 이상 높게 나온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 어떤 총선이 측면에서? 다가오면서 네. 이제 민주당 대 한국당 구도가 더 강화되고 네. 중간에 지금 상당한 신경전, 어찌 보면은 진흙탕 싸움 속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을 하면서 네. 끌어올려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울경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 다시 보수로 회귀를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한국당이 계속 우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한국당이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여기는 40%까지 이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리얼미터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아닌 것이고 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 30%대 박스권에 계속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약간 행보를 좀 약간 달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5.18 때 이제 그 기념식에 가겠다는 얘기도 하고 네. 5.18 망언을 해놨던 세월호 망언 의원들과 함께 이번에 또 징계에 착수했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 대한 위기의식에서 좀 나온 것 같다. 객관적인 현실 판단이 30%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중도와 합리적 개혁 세력들, 합리적 네. 보수 세력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행보에 이제 나서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또 박근혜 대통령 또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좀 전에 도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불경 지역에 있어서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만큼 민주당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이야기하신 진영 논리가 강화되면서 맞습니다. 그 불경은 저기 항상 조금 독특한 정당 지지도를 보여왔어요. 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보통 일반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무당층이 한 15%에서 30% 존재를 합니다. 네. 이 무당층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보통 각 재정당이 먼저 집토끼를 잡고 네. 그다음에 그 산토끼라고 산토끼를 부르는 잡으러 가기 위해서 진영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무당층들은 좀 옅은 보수, 옅은 진보 차원에서 옮겨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있는데 유독 불경 지역에서만큼은 이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혹은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이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묘하게 빠르게 결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도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라든지 그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 막말 파문 같은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빨리 반응을 하는 게 빨리 반응을 해서 빨리 결집 효과를 보이는 것 그런 불경 상황입니다.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의 또 지역적 특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번 주가 총선을 1년 앞둔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볼까요? 이게 민주당에서 뭐 조금 자신감이 생긴다고 뭐 그것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은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예,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서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야당 발끈했습니다. 자유한국당 5만이 도를 넘었다. 뭐 이런 논평 내놨고요. 망상도 정당껏 해라. 발언이 셉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오만한 발언.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민평당이 그나마 조금 누그러뜨려서 이야기를 했네요. 지난 2월이었죠. 100년 집권론 발언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민주당이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 발언이 야당의 아주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만큼 좀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발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느꼈는지 민주당이 빨리 진화에 나서가지고 원외위원장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거랑 별개로 네.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하고 야당하고 틀려야 되는 이유는 집권 여당은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가지고 선거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는 모든 포커스가 민생이 아니고 오직 선거하고 북한에만 있는 것 같아요. 선거하고 북한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모든 국정 운영과 정책 운영이 오직 선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올해 2월 달부터 창원을 시작으로 해서 각 지자체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돌면서 예산 정책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때 이해찬 대표가 동네 가는 데마다 예산을 막 엄청나게 줬어요. 부산은 5조, 예를 들면 뭐 울산은 8조, 경남은 9조. 그 지역의 모든 수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형태죠. 사실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예전에도 2016년이었습니까?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었죠. 180석 발언 했다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맞았죠. 120석 뭐 남짓 그때 받아서 아마 지금 240석입니다. 타격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는데. 그 원외 지역위원장들 만나서 격려도 하고 뭐 환담하는 중에 나온 맥락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실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민주당 지금 빨간불입니다. 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경제는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진다 그러죠. 남북 문제, 북핵 문제 해결이 지금 뭐 활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개혁 안 됐죠. 선거제도 개혁 이번에 또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 개혁, 지방 분권 자치 이런 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발목 잡은 것은 한국당이지만 발목 잡혔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 해낸 건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그 큰 성찰이 있어야 되고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빨간불을 제대로 직시해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큰일 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라고 지금 야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산하기관,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당 부산시당이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자, 관련 기자회견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직후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은 누군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를 받고 임기가 엄연히 남아있는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직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지금 뭐 진사조사단장을 검사 출신이시죠. 곽규택 변호사가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번 뭐 고발장에는 오 시장이 명단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오 시장을 겨눈 걸로 봐야 되겠죠.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보기에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로 좀 시끄럽죠. 네. 청와대 개임 여부까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이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데,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장, 뭐 단체장은 바뀌었는데 산하단 기관장들의 성향이나 철학이 다르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일하기도 어렵고 공약을 지키기도 어려운. 물론 또 뻗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임기가 것이죠. 남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근데 이 문제는 분들이 이제 역대 있으시죠. 정권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문제고 서로 아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빠르게 사과하고 조치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이고 뭐 이번 기회에 조치를 한다면 그러면. 그렇죠. 또 다른 뭐 사과해야 되고 이 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게 역시 또 적폐청산이다. 그래서 네. 좋은 방안 중에 대안 중에 하나는 단체장과 신임 단체장과 그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를 좀 맞추는 식으로 누군가가 양보를 해서 네. 좀 짧게 하고 나가면서 맞춰주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그 나라다운 나라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맞추듯이. 네, 네. 이게 저도 질문지를 받아보고 여기저기 뭐 취재했던 언론사에도 물어보고 했습니다. 해보니까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진 교수님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왔는데 뭐 서로 여야 간의 내용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내려온 거 맞아요. 과거에 내려온 거 맞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현재 조사 중에 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장관이 조사받고 청와대 비서관이 조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산업부까지도 지금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산업부 쪽에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리스트가 존재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지금 거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고 뭐 왔다 갔다 했던 이유가 감옥에 왔다 갔다 했던 제일 큰 이유가 블랙리스트 문제였죠.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금 현 집권 여당에서 하도 상당하게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과거부터 내려왔던 일인데 현 정부에서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다 깜빵에 갔죠. 깜빵에 갔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이 문제도 저도 좀 내용 쭉 듣다 보니까 부산시 담당 실국별로 아주 조직적으로 사표 수리를 했더라고요. 사표 가서 수리를 종용을 했고. 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가서 종용하고 사표 받아오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사표 수리 규정 자체도 어겼더라고 보니까요. 사표 수리 규정도 어기면서 실제로 시장이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해서 임명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시장 이름으로 사표를 받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관행이나 과거에 해왔던 뭐 어떤 연장선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한 측면이 있어요. 아주 심하죠.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작년 6월 달에 1년 전부터 불거졌던 문제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돼 왔고 그 부산 지역 한 언론사에서 아주 이거 제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또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하고 그런데도 현 검찰이나 이쪽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시간이 벌써 쑥쑥 지나가가지고 이것도
질문을 좀 건너뛰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뭐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봤으면 싶습니다. 화제의 인물 제가 좀 꼽아 주십사 하고 어려운 숙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좀 숙제가 쉬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쉬웠습니다. 누굽니까? 지난 한 주의 가장 화제의 인물은 네. 정치권 뉴스만 얘기하니까 네. 예, 전 조국 민정수석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또 베스트는 아니시겠네요. 그렇죠. 뭐 어째 보면 월스트로 봅니다. 저는. 네. 예,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현 문재인 정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네. 상징성이 대단한 인물이다 보니까 또 부산 경남 지역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공공연하게 영입 1순위로 거론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모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민통합과 적폐청산을 내걸었어요. 국민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같고 적폐청산은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끔 국회, 뭐 입법 권력, 사법 권력, 언론 권력, 모든 권력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다 채워 넣었습니다. 지금 남은 게 하나가 검찰 조직이에요. 이 검찰 조직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직 구성원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요즘 남은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책임자가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 조국 민정수석이 빠지는 순간 현 문재인 정권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연이어서 레임덕 같은 것도 올 수 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 정의당이 데스노트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뺀 것도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민정수석으로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다치게 되면 이게 네. 진보 정권 전체, 진보 진영 전체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 가장 화제에 올라오고 최고의 또, 인물이죠. 예, 네. 문제가 됐던 사람은 여야 대립의 가장 최정점에 서 있는 분이죠.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 그런 측면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꼽으셨습니다. 예,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뭐 저도 쉬웠습니다. 근데 뭐 쉽습니까? 이원주 의원. 바른미래당의 네, 지금 이번에 뭐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그 완력까지 보여주는. 네, 어제 네, 기존에는 막말이었다가 이제는 힘까지 보여주는, 호통까지 보여주는. 네, 내가 국회의원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아나무인격인 얘기까지 쏟아내는데. 우리 영도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 네,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았습니다. 우리 뭐 부산 지역에서 한번 보실 뻔했는데, 네. 네, 좀 정도가 지나치고 보고 있기가 힘들다.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은 아마 저만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언론의 품격을 정치의 품격을 좀 떨어뜨리는 네, 우리 예. 정치 문화, 막말, 호통 네, 이런 정치 문화 이제 좀 그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한테는요. 정치인들한테는 본인 부고 외에는 언제든지 언론에 노출되면 좋다 하는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론이 말부터 있습니다. 좀 이제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현주 네. 의원을 지금 그런 화제의 나쁜 인물로 정치 문화를 저희가 잡으셨는데 자꾸 이렇게 오히려 이현주 의원을 도와주는 예. 지금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런 것들은 조국 중요하게 민정수석을 도와주시는 거 대응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거 일기예보 예측인데요. 다음 주에도 뭐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가장 촉각을 세워서 뭐 봐야 되고 또 네. 뭐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 게 바른미래당의 분당일 것 같습니다. 더 네. 파열음은 더 커질 것이고, 근데 제가 더 아쉬운 것은 이번에 패스트 트랙이 이제 추인해서 실패가 되면서 네. 바른미래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이번에도 또 실기를 하는 것 같고 공수처 신설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우리의 그 개혁 입법들, 개혁 현안들이 또다시 또 뒤로 미루어져야 되는 이런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선 이런 것들은 크게 발목을 잡았던 한국당이 주역이지만 이번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또 조연으로 등장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다음 주에는 바이러미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더 시끄러워질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가 네. 작년 11월 달에 단식을 하면서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로 갖고 들어왔죠. 갖고 네. 들어왔는데 네. 손학규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갖고 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이 네.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닥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자기네들 배지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보다 더 지금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패스트 트랙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사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진행이 안 될 거다. 왜 바른미래당 내부 문제도 있고 실제로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네. 보석 그 형집행 정지 정지 신청도 문제도 있고, 있고. 예. 네. 김경수 지사 네. 지금 저 보석 이후에 네.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경남 내 현안들에 관한 문제도 좀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다음 주도 우리 계절과 맞게 봄바람에 우리 정치권의 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뭐 저 정치 시민 관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행사도 또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네, 뭐 부산 시민대학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번 주에는 그걸 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정치학자들 6분이 오셔서 네.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을 한번 진단해봤는데요. 어제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예,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네. 부산 인권사무소인데요. 7시에 촛불 집회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박사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수 진보 네.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다 네. 토론을 하는 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다 오셔서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는 정치, 데이트앤 이슈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